네, 2021년 8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의 이용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용선 의원을 탄핵하라. 저 이정훈의 주장입니다. 부제는 이식만 무시하는 좌파들의 천박한 역사 인식, 이것을 고발하겠습니다. 8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는데 국힘당의 정진석 의원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에 들어간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에 대해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라고 정 의원이 질의하니 정의용 장관은 아프가니스탄과 우리의 안보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허약한 정부가 아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자체 방위력을 엄청나게 증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8월 19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다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북한과 평화협정 문제는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관한 진전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 이 답변만 보면요, 정의용 장관이 참여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아주 보수적이고 건전하게 보입니다. 국힘당 정진석 의원이 또 질의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게 황당하다는 것이냐? 그랬더니 황당한 것이다.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 6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혀.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부패와 무능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비교하냐. 이렇게 북한하고 짝짝꿍을 하기 위해 애를 썼던 국가안보실장으로 또 그 행위에 많이 참여했던 정의용 씨가 이러고 나면 누가 보수인지 모르게 되죠.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지성의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불안하다고 보는 일이 많다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 설사 그렇다고 해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힘당 너네들 자꾸 아프가니스탄하고 문재인 정권 비교하지 마라. 우린 잘하고 있다. 한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네, 이것도 맞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봐줍니다. 정 장관이. 물론 아프가니스탄 상태는 국제정치적으로 불안한 일이다.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불안한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응답, 참 매갈이 없는 응답이죠. 문재인 정권을 카불 정권을 이끌었던 가니 정권에 비교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그런 상황 우리나라 벌어지지도 않았고 이럴수록 우리는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 튼튼히 하고 국방이 많이 써서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국가안보를 잘하고 있는 게 안 돼요. 참 질문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용선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승만이 도망간 것과 유사한 사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했다.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황당하긴 하다. 그런데 이를 한국의 현재 안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그랬습니다. 이용선 의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양반이 누군가. 이승만이 6.25 개전 초기 도망간 것과 가니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도망간 것을 같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선 국회의원을 탄핵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용선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알아봤어요. 여수 동국민학교, 여수중학교, 광주고등학교를 76년에 졸업했습니다. 58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서울대를 나왔는데 토목공학과를 95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굉장히 긴 공백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운동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경력을 보니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부장, 경실력 기획시장,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사무총장,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중앙집행위원,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공동대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 그리고 한때 기업에 가서 2009년이네요. 2009년이면 뭔 정권 때지? 동양물산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했습니다. 김수현 씨 다음에 했군요. 그 말 많은. 우리나라의 이 탈핵 정책을 마구 흔들어 놓은 바로 김수현 다음에.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하다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입니다. 이 양반의 전과를 보니까 국가보안법 위원자군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늦게 졸업했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자격정지 2년 받았는데 95년 8.15 때 특별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군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음주운전이 2건이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특례 위반법 그런 전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영선 씨, 무슨 어떤 사람이 짐작이 가시죠? 그가 6.25 전쟁 초기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한 한국민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떠난 거는 가니 대통령이 카불을 떠나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UAE로 망명한 것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니가 거액의 돈을 들고 UAE로 망명했죠. 진짜 도주한 겁니다. 근데 그의 동생 역시 가니겠죠. 그는 탈레반 조직인 하카니가 이끄는 탈레반 조직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을 가진 것이 찍혀갖고 동영상으로 유포가 됐었습니다. 이 가니의 동생은 정치인도 하지만 UAE에서 또 사업체가 있는 가니 그룹을 운영하는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기업 때문에 그는 도주하지 않고 탈레반에게 굴복했나요? 가니 대통령은 도망갔지만 이름이 너무 힘드네. 암룰라 살레 아프가니스탄 제1부통령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다릅니다. 미국 기자를 만나서 탈레반과 IS 시리아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극단적인 무슬림 이슬람 단체죠. 둘은 이념적 차이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둘은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같다. 펩시하고 코카콜라 옛날 펩시 챌린지 할 때 상표 가리고 먹게 하면 어떤 게 콕하고 어떤 게 펩시인지 구별하지 못했죠. 똑같다. 구별 안 된다. 둘 다 강성이다. 나쁘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결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개판이 된 거죠. 동생은 탈레반에 투항하고 부통령은 탈레반과 싸우겠다 그러고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지도자 아까 가니 대통령 동생으로부터 충성맹세를 받는 행사에 있었던 하카니의 지도자가 하카니는 이런 이야기를 부렸습니다. 우리는 가니 대통령은 물론 현재 저항하고 있는 제1부통령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함둘라 모이브를 모두 용서했다. 탈레반과 새 당국자의 반목은 종교의 바탕을 두고 있었을 뿐 이제는 체제가 바뀌었다. 우리는 가니 대통령의 귀국을 허용한다. 우리는 우리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장군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용서한다.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이죠. 적들이 탈레반에 복수할 것이란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 타지크인, 발로치, 하리자족, 파슈툰족이 모두 우리의 형제다. 모든 아프리카인은 형제라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가니 대통령 도망갔으니 망명하지 말고 돌아와 이러는 겁니다. 포용적 아프간 정부가 구성될 것이라며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프간 정부를 구성할 것이고 대중을 결집하는 사람들이 창현할 것이다. 이렇게 기염을 통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니 대통령은 더 오기 어렵고 점점 바보가 될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지경에 처했나요? 이영선 의원? 이승만이 외국에 도주했습니까? 6.25 때. 도주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만 타면 현해탄 건너가면 부산에 있을 때 일본으로 갈 수 있었죠. 또 영어 잘하고 미국에서 석사 박사 받았으니까 미국 가도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갔습니까? 일본 갔습니까? 국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이 실암이 임박하니까 대전으로 먼저 갔죠. 그 다음에 금강 방어선이 무너지니까 대구로 갔죠. 낙동강 전선이 위태로워지니까 기계에서 부산에서 버텼지 않습니까? 이건 도망입니까? 도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망명은 절대 아닙니다. 가니 대통령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걸 군사적으로 후퇴라 그럽니다. 후퇴. 아니 싸우는 나라가 분리하면은 후퇴할 수 있어요. 이거 도망쳤다고 하게 되면 도망은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고. 국내에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으면서 현해탄 건너 일본으로 가지도 않았고 미국으로 가지도 않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군을 통제했습니다.
7월 14일에는 그는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겠죠.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넘기는 편지를 썼습니다. 국내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유엔을 끌어들여 우리를 침략한 북한과 확실하게 싸우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러한 이승만을 왜 간이와 비교해? 이영선 의원. 당신이 뭘 안다고? 진짜 이영선 의원 수상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교묘히 흔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고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걸 봐주십시오. 우리가 9월 17일인가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죠. 유엔군과 같이. 그리고 9.28 서울 수복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겁니까? 이건 도망입니까? 이제 작전적으로 우리가 우세해지니까 전진한 거죠. 쳐들어간 거죠. 이건 왜 얘기 안 해? 이것도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평양으로 쳐들어가서 평양을 점령하죠. 그해 10월 30날 평양 입성식이 열립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이거는 전진이죠. 이건 왜 얘기 안 하냐고, 이영선 의원.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환영받는 사진들입니다. 서울 수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낙동강 전선부터 밀고 올려온 그 승세를 굳혀서 38선 이북으로 올라가자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군 총참모장인 정일권 씨가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유엔군 눈치를 보면서 결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일권 씨를 부르죠. 이승만 씨가. 이승만 대통령. 아주 이거 책에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지휘 통제권을 유엔군에게 준 것도 나니까 가져오는 것도 나다. 내가 지시하는데 당신 내 말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때 38선 넘어가시오. 한국 북진시키시오. 그럽니다. 그렇게 대통령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정일권 씨가 이제 결심을 해갖고 1군단에 전화를 하죠. 근데 그때 1군단에서 이미 이 전화 받아오십시오. 딱 하면 정일권 쫓아가니까 전화 받아. 그게 뭔가 하냐. 지금 맹호부대, 수도사단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속초 기사문인가 거기서 여기는 38선 이북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화. 좀 있다가 백골부대, 3사단도 우리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게 국군의 날이 된 겁니다. 그 결국은 정일권 씨는 두 부대의 작전을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조마조마하는데 메가더가 10월 7일 날 38선을 넘는 무제한 북진 작전을 지시합니다. 왜? 38선 이북에 북한이 있으면 또 갈등이 생긴다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육군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 서울 수복할 때는 한국 해병대 일개 대대밖에 안 되는 부대가 미 해병대와 같이 서울을 수복했어요. 육군은 낙동강 전선 방어 쭉 올라오느라고 많이 전진을 해왔지만 깃발 꽂는 거 못했잖아요. 딱 공격이 시작되니까 10월 7일 시작되니까 그 메가더는 미 육군 24단을 주공으로 샀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주공. 그 옆으로 돌아가는 조공을 한국군 백선엽 부대한테 맡깁니다. 1사단. 그때 백선엽을 메가더가 불러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양은 한국군이 먼저 점령해야 된다고 지시합니다. 이 백선엽 씨에 대해서 친일파로 모는 사람들이 다 문재인 여권 사람들이죠.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이 백선엽 씨는 평양 출신이기 때문에 평양 지리를 압니다. 그때 이제 1사단이 막 할 때 전진하고 갑니다. 그래서 1사단이 전진사단이 된 겁니다. 그때 미군 부대 전차 부대가 따라와서 같이 해야 돼. 그 사람은 we go 해서 전차를 앞세워서 보병하고 전차가 하나가 돼서 막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10월 중순 20일쯤에 평양을 차지하고 30날 평양 입성식을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1사단의 지시를 내고 난 다음에 그때 메가더는 평양은 통과하지 말고 이 평양과 원산 사이 낙림산맥 따라서 쭉 올라가는 부대로 한국군 2군단을 지정합니다. 군단장이 유재영 씨죠. 그때 그 유 군단장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또 지시를 내립니다. 그 얘가 7사단을 평양 가까이 지나가니까 경로를 바꿔 평양 근처까지 갔을 때는 김일성 평양부터 점령하라고 지시합니다. 1사단이 혹시 늦어서 미군이 먼저 평양을 점령할까 봐. 그래서 7사단이 북진하다가 갑자기 방향 틀어서 작전 계획이 없는데도 평양 서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일성 대학을 점령하고 태극기만 올리죠. 평양을 점령했어요. 그 부대도.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에서는 1사단하고 7사단이 맨날 싸웁니다. 우리가 평양 입성 최일 부대라고.
칠성사단이고 전진사단이 맨날 싸우는데 이렇게 공격적이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근데 이거 왜 얘기 안 해? 이용선이야. 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하고. 이 평양 입성 성공 때문에 서울 입성을 대대병력의 해병대에 뺏긴 한국 육군이 체면을 세웁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입성식에 온 건 전진이라고 해야죠. 근데 개전 초기에 도망간 것만 쳐다보는 게 이용선 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이때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지금 평북 만포 벼로리로 도망갑니다. 지금은 자강도 만포죠. 김일성이 도망간 거 도망갔다고 하는 우리나라 좌파 세력 봤습니까? 근데 김일성도 물론 중국으로 망명을 안 했어요. 후퇴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후퇴라고 하도, 근데 도망이라는 절대도 안 해. 이용선 의원이 언제 김일성 도망쳤다 후퇴했다는 얘기한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대한민국이 싫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지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 수석 비서관 하지 말지. 왜 벼슬을 하면서 희한한 역사관, 왜곡된 역사관 갖고 있냐 이거예요. 전쟁 중에는 일진일퇴가 있으니까 전진과 후퇴는 하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후퇴한 걸 도망이라고 비아냥거리냐 이거예요. 벼로에서 김일성은요, 그때 이제 중공군이 참전을 합니다. 10월 말부터 하죠. 인민지원군이 유엔군을 밀어내자 50년 12월 21일 조선노동당 제2기 3차 중앙위원회를 벼로에서 개최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반격으로 북한군도 참전하기 때문에 이 벼로리를 굉장히 북한은 강조합니다. 벼로리 정신 배우자. 대한민국 주사파들 벼로리 전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낙동강 임시정부 부산에서 팍 치고 올라갈 때 이승만은 왜 우습게 보냐 이거예요. 이승만의 후퇴를 아프간 가니 대통령이 건주려면 김일성의 평양 도주도 가니의 망명과 비교해야죠. 이 소리는 절대 이자들은 안 하죠. 또 다른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사입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이 중립국가인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침공합니다. 이때 영불연합군은 그 전에 39년도에 폴란드를 침략했기 때문에 출동을 했어요.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부근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하고 싸우진 않아요. 이걸 흔히 역사에서 방석작전이라고 그러죠. 싸운다 하면서 제자리에 앉아 말로만 했죠.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독일군이 소련과 같이 폴란드를 양분하고 난다면 독일, 영국, 프랑스가 싸울 의사는 없다는 걸 알고 5월 10일 날 먼저 중립국인 베네룩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의 국경에 있는 마지노선 북단을 딱 아르덴느 통과해가지고 그 유명한 돌파해서 영불연합군을 딱 분단시켜버려요. 프랑스는 슬쩍 침략에 당했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벨기에 항복해버려. 아무 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둬서 통일하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립국은요 무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당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스위스처럼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니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탁 반탁 통치 논쟁 들어가면 신탁을 받더라도 통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통일된 다음에 나라 망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 방석작전하고 있던 33명 군대가 고립됩니다. 그래서 6월 4일 네덜란드 덩케르크에서 영국 본토로 철수하는 그 영화 있죠. 덩케르크 보셨죠? 처절한 영구로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6월 5일 이 철수하는 덩케르크에서 영불연합군 못 잡은 게 독일군의 큰 실수가 되죠. 이 살아남아서 33만 명이 나중에 노르망디로 들어올 때 독일군이 당하니까. 하루 늦게 독일군이 공격을 들어가서 14일 날 파리를 점령합니다. 굉장히 점령합니다. 이때 프랑스 총리가 레이노입니다. 영국은 참전했다가 덩케르크에서 그쪽에 있던 프랑스군과 함께 영국으로 도주했으니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답을 안 하죠. 나중에 루즈벨트는 처칠이 찾아갔을 때 참전을 약속합니다. 이때 처칠 총리는 영국에서 레이노에게 약을 올리는 것이기도 하면서 작전상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국, 프랑스 연합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두 나라 합쳐갖고 내가 총지휘할게 그러니까 레이노가 그건 못해 그래 놓고 나서는 그 다음날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군 원수인 빼땡이 총리제를 이어받는데 그 다음날 그가 독일에 휴전하는 형태로 항복을 합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항복합니다. 이때 전차부대 사단장이던 드골이 영국으로 일단 갔죠.
그 자기 스스로 별 2개 딱 그려놓고서는 자유 프랑스란 망명정부를 만듭니다. 자, 영구로 간, 자기 나라도 아닌 영구로 간 드고는 도망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좌파나 모든 학자들은 망명했다고 합니다. 망명정부라고 합니다. 자유정부, 자유 프랑스를. 왜 프랑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대를 해주고 대한민국이 하는 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드골은요, 빼땡 원수는 항복했으니까 그런 거고. 프랑스의 좌파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자입니다. 드골은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굉장히 우파예요. 근데 그 레지스탕스와 연계해서 투쟁하려고 하는데 그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서로 노선이 달라갖고. 우리 의열단하고 상해 임정하고 합쳐서 광복군 만드니까 잘 안 된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거를 좌파 세력들을 자꾸 뭘로 이어가자.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젠하워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때 주공은 미군이 브래들리 장군, 패튼 장군 이런 사람이 하고 영국군은 조공을 맞죠. 몽고메리가 맞죠. 근데 자유 프랑스는 군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프랑스도 우리도 가야 된다고 빡빡거려서 프랑스군이 갑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단장이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전차 이름 별명이 르클레르가 있죠. 르클레르한테 지시를 하고 연합군에게 압력을 넣어서 파리 입성만은 르클레르 부대가 일성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르클레르 사단이 프랑스 파리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까 한국군 해병대가 프랑스, 미군 해병대와 같이 서울 입성하듯이. 영국에 있었지만은 드골은 자유 프랑스군을 지배했고 망명정부였지만 자국군을 지휘했고 그러니까 도망쳤던 게 아닙니다. 이승만은 망명정부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도망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미군을 참전시켜 아니 프랑스의 레이노 대통령, 레이노 총리도 미국 참전 요청했고 그 전에 영국이 참전했잖아요. 이렇게 도움 청하는 게 그게 왜 나쁘다는 거예요. 에? 유엔군 불러서 나라 막아줬으면 되는 거지. 프랑스가 한 거는 다 얘기 안 하면서 대한민국이 한 건 왜 이렇게 욕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평양 점령해서 김일성 도망치게 한 공로는 왜 인정 안 해? 또 하나 고발할까요? 좌파들의 역사인식. 중국 공산당이 도망친 거는요, 우리나라 좌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장거리 원정, 대장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롱마치라서 이 정자가 길정자를 써서 글자 보이시죠? 긴 여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거리 원정에서 원정할 정자를 써서 장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공을 빨아주나요? 희한하죠.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직전에 중국에서는 국민당군하고 공산당군이 싸우고 있었는데 둘이 합쳐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 해서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결렬되죠. 공산주의자들이 꽤 잔꾀를 부렸죠. 그러니까 도저히 저건 안 된다 해서 장개석이 국민당군을 동원해서 공산군을 칩니다. 그게 34년, 35년이 되죠. 그래서 30만이었다고 하는 중공군이 이 토벌을 피해서 무려 12만 킬로미터, 24개의 강을 오고 18개의 뭐 산맥을 넘나 뭐 그렇게 반대인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30만 명이 12만 킬로미터를 거서 연안으로 갑니다. 그때 병력이 줄어서 10분의 1을 줄었다고 하죠. 세상 이런 도망은 없습니다. 근데 중공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몽고가 세계 원정할 때 한 것만큼이나 큰 장거리 원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거기 도망간 거지 무슨 원정이야. 거기 국민당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지로 도망친 건데. 그 중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길정자를 써서 대장정으로 하다가 요즘은 아주 뻔뻔하게 원정할 정자 대장정으로 씁니다. 원정이 아니라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 쓸 때 이거를 장거리 도망이라고 전 표현합니다. 대장도라고 저는 뭐 중국 한자 그대로 따라 할 필요 있어요? 내가 정치학자로서 용어 만들어서 이렇다고 쓰는 거죠. 또 하나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서 37년부터 벌어진 중일전쟁은 국민당군이 단독으로 싸웁니다. 한동안 상당 기간. 그 기간에 일어난 게 일본군들이 남경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은 국민당 정부군하고 그 휘하에 있던 국민들입니다. 근데 중공군은 연안에 도망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 중공이 난징 대학살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요. 지들은 싸움도 안 하고 연안에 숨어 있었으면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정치학자들인지 좌파들은 입도 번곳 안 합니다. 난징 대학살은 국민당 정부가 당한 건데 왜 중공이 떠들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1945년 일본이 원폭을 맞고 항복을 할 때 중국 지역에서 일본군 수뇌부로부터 항복을 받는 대부분의 조직은 국민당군입니다. 일부 공산당국도 받아요. 근데 4년 후인 49년 국공내전에서 공산군이 이기죠. 국민당국은 계속 일제랑 싸우면서 뭐 정신이 없었는데 쟤는 온전하게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으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한테 이긴 전승전은 누가 하느냐? 그 중공군이 하고, 중공이 하고 있어요. 이 행사에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참석했었죠. 전 이걸 참 한심하게 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저렇게 어떠한 자유민주국가에서도 중국 전승들이 참가 안 하잖아요. 왜 혼자 자유민주국가 대통령이 참석하냐고. 중국을 움직여서 그때 대통령이 갔다 올 때 중국하고 뭐 잘해서 북한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자랑했거든. 천만에 바로 북한이 핵실험하고 하니까 중국이 북한 편 들어버리고 한라인 끊어버렸잖아요. 그때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은 상대할 놈이 아니라고 해서 사드 배치하니까 중국은 박근혜 정부 맹 비난하고 여기 막 그럼 그게 탄핵 공작으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판단 미스한 거죠. 그래도 박근혜는 중국과 각을 세웠습니다. 사드 배치하면서. 근데 좌파가 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빈 방문한다고 해갖고 대한민국 기자가 싸대기 맞고 가서 찍소리도 못하고 전혀 중국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더 중국 비위를 맞춰서 북한 비위 맞추려고 이런 쪽으로 갑니다. 매우 한심합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후퇴한 건 도망이라 그러지. 아프간 대통령의 망명과 비교하지. 모택동이 한 거는 제 장거리 원정이라고 해주지. 드골이 한 것도 도망이라고 얘기 안 하지.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간단하게 말해서 민족 반역자로 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한 거를 이렇게 천대하냐 이거야. 그럼 김일성이 도망간 것도 천대를 해야지. 그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세뇌당했기 때문에 역과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편벽된 인식으로 중공과 북한을 우대하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세뇌당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생각까지면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중공식으로 바꾸자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기니망명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 안보관 비판하니까 이승만도 6.25 때 도주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세뇌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세뇌당해서 주사파이다 보니까 주사파랑 가깝다 보니까 갖게 된 교묘한 말장난이고 우리를 스스로 천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 대한민국 주요 언론, 대한민국 정치학자, 역사학자 이게 드글드글 많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들도 다 어리 빠졌어요. 정지석 의원이 질의할 때 정의용 장관이 대한민국 끄떡없다고 주장했죠. 그런 끄떡없는 나라의 이용선 의원,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까지 한 사람이 그런 끄떡없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의 작전상 후퇴를 간이의 망명, 도망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의 역사인식은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승만 도주에 더 집중하면서 이승만을 김원웅 씨 광복회장 통해서 친일파로 몰아가라고 뭐 별생 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를 우대하고. 자, 이 정도 되면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그런 언론에서는 잘못된 연사 인식 갖고 있는 이용선 의원 탄핵하라 하는 칼럼 정도는 하나 나와야 됩니다. 제가 먼저 던지겠습니다. 우리 저 동아일보에 있는 논설위원들이나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라면. 물론 그렇게 해봐야 탄핵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의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해야 이게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일본 국민들도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함부로 비하하는 역사관은 안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네이션 빌딩 해준 이승만을 그렇게 우습게 보게 된 건 바로 이러한 교묘한 말장난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대하는. 이게 좌파들이 계속 김일성이 뿌려왔던 거예요. 이용선 의원 탄핵 생각도 못하는 국힘당도 좀 한심합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에게 끌려가지. 이용선 의원 탄핵하라. 제 주장 어떻습니까? 지나친가요? 비판을 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